현대 자본주의는 두 가지를 좋아한다. 부를 만들어내는 것과 부러움을 만들어내는 것. 네, 안녕하세요. 밀레니얼 책방입니다. 제가 한동안 업로드를 못했는데요. 사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두 개를 동시에 만들었었어요. 둘 다 하기가 사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게 무슨 영상도 아니고 대단한 영상 퀄리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라디오처럼 목소리로만 하는데도 이게 편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두 개를 동시에 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른 채널보다는 이 밀레니얼 책방이 그나마 좀 반응이 좋아서 이제부터는 이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신데요. 고맙게도. 네, 사실 이 댓글 남겨주신 분들 때문에 제가 다시 해봐야겠다, 좀 오래 해봐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아무님께서 가능하기만 하다면 당신의 유튜브 채널에 투자하고 싶네요. 오래 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되게 감동받았는데요. 네, 한번 오래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세연님께서 너무 편안하게 들려주는 목소리, 길지 않은 책 소개, 실속 있고 좋네요. 앞으로 많은 책 소개해 주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영상 몇 개 올리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이런 게 유튜브의 또 매력이 아닌가 싶네요. 네. 제가 아직 구독자나 조회수로만 보면 완전 듣보잡 채널인데 그래도 이런 분들의 응원 때문에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채널은 다른 유튜브 채널들처럼 영상이 화려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재밌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책 소개하고 구절 읽어드리고 또 제 생각을 나누는 정말 라디오 방송 같은 채널이니까요. 편하게 그냥 랜선 독서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일종의 독서 모임 운영자처럼 하는 거고, 들으시는 분들도 댓글로 이 책을 읽으셨던 소감이라든가 또 제 방송 들으시고 어떤 책에 대한 또 소감 혹은 또 거기에 대한 다른 생각도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반론도 좋고요.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얼마든지 저는 환영합니다. 많은 그렇게 소감 또 소통하면서 나누면서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본업이 있는 사람이라서 매일 하기는 힘들고요. 적어도 매주 1회씩은 업로드하려고 하니까 저랑 또 독서 취향이 맞으시는 분들은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인트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다시 한번 책 속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스토리 3의 제목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어 원문으로는 never enough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에는 라자트 굽타라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하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책으로 한번 책 본문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책에선 70페이지입니다. 인도의 콜카타에서 태어난 라자트 굽타는 10대에 고아가 됐다. 사람들은 흔히 삼루에서 인생을 시작하는 소수의 특권층에 관해 이야기하지만 라자트 굽타에게는 야구장이 보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런 곳에서 출발해 그가 이뤄낸 것들을 보면 그저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굽타는 40대 중반에 전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컨설팅 회사 맥킨지의 CEO가 됐다. 2007년에 은퇴한 그는 유엔과 세계 경제 포럼에서 직책을 맡았고 빌 게이츠와 함께 자선 사업도 추진했으며 상장 기업 5곳의 이사회 구성원이 됐다. 굽타는 콜타카의 빈민가에서 시작해 말 그대로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비즈니스맨이 됐다. 성공과 함께 어마어마한 부도 따라왔는데 2008년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굽타의 재산 가치는 무려 1억 달러에 달했다고 한다. 네,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요. 흑수저에서 시작해가지고 정말 빌 게이츠랑 같이 자선 사업을 추진할 정도면 대단한 사람이죠. 맥킨지의 CEO였고 이제 구글에서 한번 이분 이름을 검색해 봤더니 라자트 굽타 딱 정말 인도 사람처럼 생기진 않았어요. 얼핏 보면 안경 이렇게 끼셔가지고 기자나 교수 같기도 하고 되게 스마트하게 생기신 분인데 아무튼 여기까지는 굉장히 정말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성공 스토리인데
책의 뒤에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의 주위 사람들 얘기를 종합해 보면 그가 바란 것은 1억 달러짜리 부자가 아니었다. 라자트 굽타는 10억 달러짜리 부자가 되고 싶었다. 너무나 간절히 되고 싶었다. 재산이 1000억이면 충분히 부자잖아요. 충분한 것도 아니고 정말 엄청난 부자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세계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랑 함께 어울리다 보니까 자기가 좀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어쨌든 10억 달러짜리 부자가 되고 싶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하냐면 어떤 실수를 저지르는지 이제 뒤에 또 나옵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2008년 골드만삭스가 금융위기에 직면했을 때 워런 버핏은 골드만삭스를 구조하는데 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세웠다. 골드만삭스 이사회 구성원이던 굽타는 내용이 공개되기 전에 이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가치가 큰 정보였다. 당시에는 골드만삭스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상황이었고 버핏이 지원에 나선다고 하면 주가는 폭등할 것이 분명했다. 그러니까 내부 정보를 안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거래가 체결된다는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자기 헤지펀드 매니저한테 미리 골드만삭스 주가를 17만 5천 주를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시간 뒤에 이 워렌 버핏과 골드만삭스 사이 거래가 발표됐고 당연히 골드만삭스의 주식은 급등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금세 100만 달러를 벌었어요. 이거는 명백한 내부자 거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라자트 굽타는 이 내부자 거래로 감옥에 갔습니다. 자, 이 어이없는 실수에 대해서 책이 말하고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수억 달러의 자산을 가진 사람이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더 많은 돈을 원했는가 하는 점이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을 리스크까지 떠안으면서 말이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장발장처럼 정말 가난해서 정말 더 뒤로 물러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소위 이런 사기나 도둑질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모든 걸 다 갖고 있었죠. 재산이 1000억이고 맥켄지의 CEO였고 웬만한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만큼의 부, 명성, 권력, 자유를 다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 이 사람이 모두를 내던진 거는 더 많이 벌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충분하다는 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워렌 버핏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가지고 있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 필요한 것을 걸었다. 이는 바보 같은 짓이다. 그냥 순전히 바보 같은 짓이다. 당신에게 중요하지 않은 무언가를 위해 당신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건다는 것은 그냥 말도 안 되는 짓이다. 네, 이 사람은 이미 충분한 돈이 있었는데도 그 중요하지 않은 그 이상의 돈을 위해서 정작 자신이 여태까지 정말 피땀 눈물 흘리며 쌓아온 커리어를 그 명예와 그 신뢰와 그 모든 것을 그냥 걸었다는 거예요. 그 내부자 거래 하나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우리 중 굽타처럼 1억 달러를 가질 사람은 몇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을 읽는 사람들 중 꽤 많은 이들이 언젠가 자신에게 필요한 적정 수준의 것들과 자신이 원하는 많은 것들을 살 만큼의 돈을 갖거나 월급을 받을 것이다. 당신이 그들 중 한 사람이 된다면 다음 중 몇 가지를 기억하길 바란다. 자, 그래서 저자는 이 솔루션에 대해서 이 충분하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어려운 것은 멈출 수 있는 꼴대를 세우는 일이다. 스스로를 멈추게 하는 꼴대, 즉 목표를 세우는 것, 이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결과와 함께 기대치가 상승한다면 아무 논리도 없이 더 많은 것을 얻으려 분투하게 되기 때문이다. 더 많은 노력을 쏟아부어도 느낌은 같을 것이다.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은 바람이 만족보다 야망을 더 빨리 키운다면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 그 경우 한 걸음 앞으로 나가면 꼴대는 두 걸음 멀어진다. 그러나 나 자신이 뒤처진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걸 따라잡을 길은 점점 더 많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밖에 없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현대 자본주의는 두 가지를 좋아한다. 부를 만들어내는 것과 부러움을 만들어내는 것. 아마 두 가지는 서로 함께 갈 것이다. 또래들을 넘어서고 싶은 마음은 더 힘들게 노력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충분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삶은 아무 재미가 없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이 결과에서 기대치를 뺀 것이 행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또 이어서 다른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두 번째는 문제는 남과 비교하는 것이다.
자, 매일 50만 달러를 받는 신인 야구 선수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자, 연봉 50만 달러면 5천만 원 좀 넘죠. 충분히 많이 버는 거죠. 그런데 그가 뛰는 팀에 메이저리그 최고의 선수 마이크 트라우트가 있다고 해보자. 자, 저는 사실 메이저리그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서, 야구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마이크 트라우트 이 선수가 메이저리그 최고의 선수라고 합니다. 네, NBA는 르브론 제임스가 있는 것처럼. 자, 트라우트는 12년간 4억 3천만 달러를 받는 계약을 맺었다. 자, 계산해 보니까 이 선수는 1년에 400억을 받는 거예요. 1년에 400억. 이 트라우트와 비교를 하는 순간 이 신인 선수는 그냥 파산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1년에 5천만 원은 자기를 벌지만 1년에 400억 버는 사람이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자, 이제 또 마이크 트라우트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본문 내용입니다. 1년에 약 3,600만 달러는 1년에 400억 받는 거라고 그랬죠. 말도 안 되는 큰 돈이다. 하지만 2018년 헤지펀드 매니저 연봉 순위 10위 안에 이름을 올리려면 연간 최소 3억 4천만 달러는 벌어야 된다. 연간 3천억, 거의 연간 4천억을 번다는 얘기네요. 와, 연간 4천억. 네. 트라우트 같은 사람은 그런 이들과 자신의 소득을 비교할지도 모른다. 자, 그럼 또 연간 3억 4천만 달러를 버는 헤지펀드 매니저는 헤지펀드 매니저 연봉 순위 탑5 안에 든 사람들과 또 자신을 비교하겠죠. 왜냐면 그들은 한 해에 최소 7억 7천만 달러를 벌었대요. 그러니까 거의 8천억? 1년에? 그럼 또 이제 이 사람들은 또 어떨까요? 최고 순위에 있는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을 의식하겠죠. 그리고 버핏의 개인 재산은 2018년에 35억 달러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버핏 같은 사람은 이제 세계 최고의 부자 탑 10 안에 꼬박꼬박 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랑 또 자기를 비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 그 천장은 너무 높아서 아무도 그 자리에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한다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제시하는 것은 유일하게 이기는 방법은 그냥 처음부터 싸움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가 가진 게 주변 사람들보다 적더라도 말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류현진 같은 MLB 선수도 지금 마이크 트라우트 같은 선수와 비교하면 제가 찾아보니까 인터넷에서 연봉의 절반밖에 안 되더라고요. 마이크 트라우트 선수는 1년에 400억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류현진은 1년에 한 200억 정도 받더라고요. 1년에 200억 받는 사람이 전 세계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류현진 선수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마이크 트라우트랑 자기를 비교하면 절반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지겠어요. 또 반면에 제가 또 호기심이 생겨서 손흥민 선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금 주급 2억 1천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주급으로요, 주급. 한 주에. 제가 1년을 일해도 못 버는 돈을 주로 받는데요. 그러니까 연봉으로는 한 107억.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도 지금 축구 선수에서는 거의 탑 10 안에 드는 선수잖아요. 공격수 중에서. 그래도 근데 미국이 확실히 이 시장이 큰가 봐요. 류현진 선수, 손흥민 선수 둘 다 잘하는 선수인데 연봉만 따지면 손흥민 선수가 류현진 선수의 한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연봉 107억, 류현진은 200억. 또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손흥민은 뭐야, 나는 왜 류현진의 절반밖에 안 돼?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제가 아까 읽어드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있다고 했었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현대 자본주의는 두 가지를 좋아한다. 부를 만들어내는 것과 부러움을 만들어내는 것. 사실 이게 마케팅의 본질이에요. 네, 저도 인터넷으로 물건을 파는 일을 하고 있지만 마케팅의 본질이 이게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 아파트 살면 그래도 잘 사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냥 아파트가 아니죠. 레미안이 있고요. 그 레미안 중에서도 레미안 퍼스티지가 있고요. 계속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걸 부러워하게 만듭니다. 또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저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래도 소나타 이런 거 타시면, 그랜저 타시면 부자다 이랬었거든요. 벤츠나 BMW 타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부자였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BMW, 벤츠 저희 동네가 그렇게 부자 동네도 아닌데 너무 흔해요. BMW, 벤츠 너무 흔합니다. 이거 있다고 이제 부자라고 말하기도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본주의는 계속해서 단계를 계속 높여서 어떻게 하면 남들이 나를 더 부러워할까,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왜
그 등골 브레이커 있지 않습니까? 패딩 하나에 막 100만 원이 넘고 요새는 뭐 발렌시아인가요? 뭐 신발 하나도 막 몇십만 원 하고 이런 것들이 먹힐 수 있는 이유가 이걸 삼으로써 이걸 소유함으로써 남들이 나를 부러워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사람은 기꺼이 돈을 쓴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멈출 수 있는 꼴대를 세워야 한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책은 분명히 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돈의 심리학이죠. 근데 제가 제가 이 책을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점이에요. 질문을 던져준다는 겁니다. 네, 저는 좋은 책은 질문을 던져주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은 어느 정도 벌면 충분하신가요? 그냥 세상에서는 월 1,000만 원 벌면 부자다. 어느 정도 벌어야 부자다. 부자 되라. 돈 많아야 된다. 집을 사라. 이런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 가져야, 어느 정도 벌어야 부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제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월 500만 원이 꾸준하게 제 현금 흐름으로 들어오면 저는 그때부터 저를 부자라고 생각할 겁니다. 네. 아직은 그렇지 못해요. 일을 해야지 저는 먹고 살 수 있고요. 하지만 그런 자산을 사기 위해서 꾸준히 저에게 현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산, 그게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편의점 같은 사업체가 됐든 어쨌든 저는 그날을 위해서 계속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10년 안에는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저는 스스로 남들이 뭐라고 하건 저는 부자라고 생각할 겁니다. 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내가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단계가 그 꼴대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좋다.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꼴대의 선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3장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는 4장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은 단순히 책을 읽어드리는 채널은 아니에요. 나는 책 본문을 좀 듣고 싶은데 너는 왜 자꾸 네 얘기를 하냐. 그러신 분들은 제 채널을 안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제 채널은 서로 좀 생각을 주고받고자 하는 분들, 좀 진짜 책을 통해서 소통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채널이니까요. 네. 책 본문을 좀 많이 듣고 싶으신 분들은 또 다른 유튜브 채널에 저보다 훨씬 또 목소리도 좋으시고 또박또박 잘 읽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 채널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밀레니얼 책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